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나는 사위의 구두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늙은이가 감히 내 앞을 막아? 당신 같은 무능한 인간이 아니었으면 우리 유진이는 진작 더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을 거야. 사위 한지호의 차갑게 내려다보는 눈빛,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내 딸 유진. 강남 펜트하우스 거실 사돈들과 손주가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이제 요양병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치매? 나를? 71살 정홍서. 저는 멀쩡합니다. 단지 제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사위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몰랐습니다. 제가 대법원 비서실에서 22년간 근무하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모든 비리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화려한 대형 로펌 변호사 경력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1살 정홍석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작은 빌라에서 홀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6년째 빈 침대 한쪽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며칠 전 사위가 던지듯 놓고 간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겨우 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제 외동딸 정유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똑똑했던 딸은 제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평생 아껴가며 딸을 키웠습니다. 학원비며 과외비며 딸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이 좋은 직장을 얻던 날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딸이 대형 로펌의 스타 변호사 한지호와 결혼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한지호는 서울대 로스쿨을 나와 국내 최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재벌 기업들의 송사를 전담하며 연봉만 수억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고 점잖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부모님께는 매달 500만 원씩 용돈을 드리면서 저에게는 고작 3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주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요. 이해해 주시죠. 제 부모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부모님께는 최고급 보양식과 건강식품을 박스째 보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제 비서한테 연락 주세요. 손녀를 만나는 것까지 예약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서연이는 학원 다니느라 바빠요. 다음에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번 달은 돈이 좀 빠듯해서. 유진아, 괜찮다. 아빠는 충분해. 그런데 너는 괜찮니? 목소리가 안 좋은데. 네, 아빠.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가 끊기지 않은 것을 딸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또 돈 보냈어? 미친 거 아냐? 그 돈으로 우리 서연이 교육비나 더 쓰지. 무능한 늙은이한테 왜 돈을 퍼부어?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닥쳐. 당신이 그렇게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당신 아버지 없었으면 당신이 이런 삶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미안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사위에게 완전히 눌려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착하고 똑똑했던 딸이 집에서는 눈치만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자 남은 제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아빠 양가 부모님이 다 모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요.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혹시 사위가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요일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돈들이 와 계셨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위의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사위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장인어른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요즘 장인어른께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없는 일을 기억하신다고 하세요. 유진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소견으로는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두면 혼자 사시기 위험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증상을 보였다는 말입니까? 지호야, 나는 멀쩡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사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돈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갑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시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로펌에서 후원하는 고급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거기 모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사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요, 정홍석 씨. 전문시설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비용은 다 부담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치매라니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짜고 치는 거지. 내가 무슨 치매야? 유진아, 네가 아빠를 이렇게 만들려는 거니?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이 딸 인생의 짐만 되는 늙은이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그 순간 사위의 손이 제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렌즈가 깨졌습니다. 무능한 장인어른이 어디서 잘난 척을 해? 당신 딸이 이렇게 잘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사위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딸도 사돈들도 손녀 서연이도 모두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너무 하는 거 아니니? 장인어른이.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사위의 차가운 눈빛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입 닥치고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마음은 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리라.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겨준 유품 상자였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 대법원 비서실에서 22년간 근무했던 시절의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툼한 검은색 가죽 수첩 3권이었습니다. 그 수첩들에는 제가 모셨던 대법관들이 상대했던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법원에서 일하며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장 비서실 선임 행정관으로 모든 중요한 문서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판사들과 검사들, 변호사들의 비밀스러운 만남과 거래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정의를 위해 사용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말입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몇 년간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저는 법조계 소식을 계속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사위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지호 태평양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2019년 3월 대성건설 분식회계 사건 무혐의 처리. 담당 검사 이동준과의 골프 모임. 2020년 5월 한강 재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소송. 담당 판사 김철수와의 만찬.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위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수많은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장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사위가 저를 무능한 늙은이라고 했지만 저는 법조계의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2년간 대법원 비서실에서 쌓은 인맥과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보며 과거 동료들의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 요직에 오른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태윤 검사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습니다. 선배 검사가 자신의 잘못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몰래 보관하고 있던 결정적 문서를 그에게 건네줘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저를 평생의 은인으로 여겼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거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윤 검사님, 저 정홍석입니다. 기억하시는지? 정홍석 선배님, 어떻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검사님,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선배님. 선배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어떠세요? 다음날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강 검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당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검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강 검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한지호 변호사, 저희도 이미 주목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최근 대성건설 비리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데 한지호 변호사가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로부터 거액을 받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강 검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여러 판사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님이 주신 이 수첩, 이것만 있으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평소와 달리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세요?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누굴 만난다고 그래? 나는 매일 집에만 있는데. 사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인어른, 저를 건드리면 유진이도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장인어른이 무슨 짓을 하시든 결국 피해는 따님한테 갑니다. 그는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줄 아세요? 유진이가 지금 그 직장에 있는 것도 다 제 인맥 덕분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유진이는 당장 해고될 수도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직장까지 사위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실버타운 이야기 다시 하죠.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위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지호가 이상한 소리 하던데. 아빠가 무슨 일 꾸미시는 거 아니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남편 정말 깨끗한 사람이니? 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호는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아, 아빠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 지금 행복하니? 전화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지호가 좋았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집에서 지호 눈치만 보며 살아요. 제가 번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아빠 보고 싶어도 허락받아야 하고. 이게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기를 바라며 키운 딸이 집에서 억압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너를 지킬게. 조금만 참아라. 일주일 후 강검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지호 변호사의 계좌를 조사했더니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습니다. 대성건설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지호가 속한 태평양 법률사무소가 조직적으로 판사들과 유착관계를 맺어왔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위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딸도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검사님, 제 딸은 유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맞죠? 네, 선배님. 따님은 완전히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따님도 남편의 경제적 통제를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건설사, 뇌물수수 혐의, 판사 로비 의혹 법조계 발칵, 태평양 법률사무소 검찰 압수수색. 사위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하신 짓이죠? 장인어른이 나를 검찰에 고발하신 거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네가 저지른 일들이 드러난 것뿐이지. 사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유진이도 같이 끝장내드리죠. 유진이가 내 돈 세탁에 협조했다고 증언하면 유진이도 공범이 됩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제시도, 침불, 계속. 그래, 그렇게 해봐라. 하지만 거짓 증언은 또 다른 범죄야. 네가 지금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구나.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인어른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문을 쾅 하고 닫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딸이 울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호가 구속될 수도 있대요. 우리 서연이는 어떡하고요? 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물어볼게. 너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몰랐니?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변호사 일하는 거라고만. 네 남편은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어. 그리고 판사들을 접대하면서 재판 결과를 조작했지. 그게 변호사가 할 일이니? 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호가 너무 쉽게 사건을 이기는 것 같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물어보면 화만 내서. 딸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사실은 지호가 저를 때린 적도 있어요. 여러 번이요.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손찌검을 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다니. 유진아, 이제 다 끝날 거야. 아빠가 너를 지킬게. 하지만 아빠, 서연이는요? 아빠가 감옥에 가면 서연이가 받을 상처는요? 유진아, 네가 걱정하는 건 아빠도 안다.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 그게 서연이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교육이야. 아빠가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칠 수는 없잖니? 딸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이틀 후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윤 검사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에서 한지호 밑에서 일했던 신입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한지호가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비리의 증거를 USB에 담아왔습니다.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강 검사는 노트북을 펼쳐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건설회사들로부터 받은 금액 명세, 판사들과의 만찬 영수증, 심지어 대화를 녹음한 파일까지 있습니다. 한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 판사님, 이번 사건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작은 성의입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허허한 변호사는 항상 센스가 좋으시네요. 걱정 마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명백한 뇌물수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강 검사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지호가 따님을 협박한 녹음도 있습니다. 이건 가정폭력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사위가 딸을 협박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당신 아버지도 가만 안 둘 거고 당신 직장도 날려버릴 거야. 서연이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고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알았어?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검사님, 이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선배님. 이 정도 증거면 구속영장은 확실합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한지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뇌물수수 재판 개입 증거 인멸 교사 배임, 그리고 가정폭력까지. 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 날 저도 법원에 갔습니다. 멀리서나마 그 장면을 보고 싶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수갑을 찬 사위가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가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는 독한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스타 변호사의 추락, 10억대 뇌물수수 법조 비리의 실태, 판사 12명, 연루, 가정폭력까지. 완벽한 남편의 이중생활. 그리고 조용히 저에 대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대법원 비서실 22년 근무 정의를 위해 나선 71살 장인, 침묵의 기록자 법조 비리를 무너뜨린 수첩.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구속 다음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태평양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정홍석 선생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지호의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받아준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저희 로펌은 전면적인 쇄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지호와 관련된 변호사들은 모두 징계하고 앞으로는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님을 위한 것입니다. 한지호가 따님 명의로 빼돌린 재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건 딸의 돈입니까? 네, 한지호가 따님 모르게 따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숨겨뒀습니다. 불법 자금인 만큼 검찰에 몰수당할 수 있었지만 따님은 피해자이므로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건 딸의 새 출발 자금이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딸을 불러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유진아,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해라. 서연이랑 단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아빠, 감사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그리고 유진아,
아빠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잊지 마라.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한 달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지호와 그와 결탁했던 판사 3명, 검사 2명, 그리고 로펌 간부 5명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한지호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제 사위입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저를 무능한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손녀를 만나는 것도 제안했고 생활비도 턱없이 적게 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폭행하고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 피고인의 아내도 지속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통제당했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증인을 폭행하는 순간을 촬영한 CCTV 영상과 증인의 딸을 협박하는 녹음 파일을 제출합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무능한 장인어른이 어디서 잘난 척을 해? 사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딸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변호사라니.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지호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혹시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사적 보복은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 감정으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사실과 증거뿐입니다. 22년간 대법원에서 일하며 배운 것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 사위라 해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딸 유진이 나왔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번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버지도 마찬가지다라고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항하면 때렸습니다. 여러 번이요. 한 번은 갈비뼈에 금이 가서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넘어졌다고 말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완벽한 변호사였지만 집에서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재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로펌의 다른 변호사들도 증인으로 나와 한지호의 비리를 증언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사무실에서도 후배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류를 집어던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에게도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 심했습니다. 한 건설회사 임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한 변호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제가 판사들을 잘 아니까 맡기시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 추가 비용이 뇌물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5억 원을 3회에 걸쳐 전달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한지호의 변명은 번번이 반박당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지호가 과거에 맡았던 사건의 상대편 의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판결로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패소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재판부는 제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편 변호사가 한지호였고 그가 판사와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 중소기업 사장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억울한 패소 때문이었습니다. 제 가족은 거리로 내몰렸고
저는 한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호의 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윤 검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 한지호는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을 농락했고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사들을 매수했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장인어른을 학대했습니다. 검사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을 정신병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노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며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뇌물은 총 12억 원에 달합니다. 그로 인해 왜곡된 재판은 최소 8건입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피고인 한지호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억 원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중형이었습니다. 한지호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2주간의 심리 끝에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 2주 동안 세상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법조 비리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한지호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윤리 강령을 강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노인학대 처벌 강화법과 가정폭력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저는 국회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사람의 피해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학대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범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은 오랜 시간 고통받았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까?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박수를 쳤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또 찾아왔습니다. 한지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정홍석 선생님, 찾아뵙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너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추켜세우기만 했지 인성교육은 소홀히 했습니다. 제 며느리와 선생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십니다. 아드님이 어머님께는 다른 모습을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아드님이 자신의 잘못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가득 찼습니다. 언론, 방청객, 그리고 피해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와 딸, 그리고 손녀 서연이도 함께 갔습니다. 서연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한지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인 한지호, 징역 18년, 벌금 12억 원,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의 윤리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정의를 파괴했습니다. 피고인은 12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이로 인해 8건의 재판이 왜곡되었습니다. 이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행태는 더욱 악질적입니다.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했으며
장인어른을 정신병자로 몰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인 인권 침해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은 겉으로는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실상은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찬 범죄자였습니다.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한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판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서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 2명에게는 징역 3년에서 7년, 로펌 간부들에게는 징역 2년에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계를 뒤흔든 대형 비리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판결 후 저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딸이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유진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너와 서연이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손녀 서연이가 위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빠 안 와요? 서연아, 아빠는 잘못을 해서 한동안 못 와. 하지만 할아버지랑 엄마가 서연이를 지켜줄 거야. 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랑 엄마만. 제시도, 친불, 계속 있으면 행복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판결 다음 날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법조 비리 18년형, 사법정에 바로 세워 71세 장인의 용기, 부패한 사위법정에 세우다 대법원, 비서실. 22년 정의의 수첩이 세상을 바꾸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노인 학대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저의 사례가 용기를 준 것입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학대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많은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강태윤 검사와 상의했습니다. 검사님, 저는 노인 인권 보호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선배님. 제가 법률 지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노인 학대 전담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 달 후 실버정의 실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첫날부터 상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75살인데요. 아들 내외가 저를 집에 가둬놓고 제 사위가 제 재산을 빼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하나 정성껏 상담해드렸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자원봉사 변호사들을 연결해드렸습니다. 딸 유진도 퇴근 후에 센터 일을 도왔습니다. 아빠,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을 제가 맡고 싶어요. 유진아, 힘들지 않겠니? 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텐데. 아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제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겪은 고통이 의미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딸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고통을 딛고 더 강해진 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센터를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학대받던 분들이 보호시설로 옮겨갔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활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정홍석 선생님의 용기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도 노인 인권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장관은 센터에 정부 지원금을 약속했고 전국에 분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한지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읽지 않으려 했지만 딸이 권했습니다. 아빠, 한번 읽어보세요. 지호가 변했을 수도 있어요.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장인어른께 저는 매일 제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고통스럽지만 제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가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잊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과 유진이에게 저지른 일들은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를 법정에 세우신 것,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였고 저를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법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변호사가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출소하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비록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법률 구조 활동이라도 하며 속죄하고 싶습니다. 유진이와 서연이에게는 아직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장인어른, 선생님의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호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위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시간이 증명할 거야. 지금은 네가 서연이랑 잘 사는 게 중요해. 네, 아빠.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실버정의 실현센터는 이제 전국 17개 도시에 지부를 두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만 300명이 넘었고 우리가 도운 어르신들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에서는 노인학대 처벌 강화법과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공청회에서 했던 증언이 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조윤리강화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강태윤 검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법조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리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매년 정의 실천 변호사상을 제정했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지호 사건을 내부 고발했던 신입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봄날 손녀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에는 저와 딸, 그리고 딸의 새로운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래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서연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는 네가 무엇이 되든 항상 응원할 거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네, 할아버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딸과 손녀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당신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나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칠 후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도운 어르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쫓겨나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 덕분에 제 집을 되찾았고 이제는 존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정홍석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치매로 몰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 화해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일이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여성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다, 유진아. 아빠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라. 아빠,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딸의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정홍석 선생님은 개인의 고통을 사회정의 실현의 계기로 만드셨습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노인 인권과 가정폭력 예방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시상식에는 딸과 손녀, 그리고 센터 동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 딸을 키우며 보냈던 시간, 대법원에서 일하며 목격했던 정의와 불의, 사위에게 무시당하고 폭행당했던 굴욕,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던 순간,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72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센터로 향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 나이 70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사위가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22년간 대법원에서 일하며 기록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편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그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의 아침도 곧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